네, 안녕하세요. 의미론 두 번째 시간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 눈병이 걸려서 좀 얼굴 보기가 안 좋을 텐데 얼굴을 보지 말고 강의를 잘 들어주세요. 자, 지금 여기 제목을 보시면 문장 성분의 호응이랑 중의적 문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때요? 느낌이 빡 오죠? 그죠?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또 한편으로 문제에 잘 나옵니다. 문장 성분의 호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법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장문에서 고쳐쓰기에 종종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중의적 문장은 그냥 문법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는 좀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장 성분들끼리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되는 것들이 있거나 꼭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5개의 유형을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이 중에 5번째는 사실 문장 성분의 호응은 아닌데 좀 딴 데 넣기가 애매해서 그냥 같이 집어넣습니다. 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주어랑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부사어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서술어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생략된 거. 네 번째는 서술어 생략된 거. 다섯 번째는 의미가 중복된 경우입니다. 자, 이 중에서요.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 세 가지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 친구는 부사어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말 그대로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설명을 왜 하냐면요. 이렇게 문장 성분의 호응은 대체로 서술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술어가 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서술어에 어울리는 말이 들어있나 혹은 어색한 게 없나를 살펴보는 게 호응 관계를 따져보는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예문을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주어 서술어 호응하지 않는 경우인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서술어를 먼저 찾아보시라 그랬죠. 자, 여기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은요. 하다도 있고 싶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려하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다는 내가 하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하다랑 싶다는 두 개 붙여 쓰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배려하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려하자는요. 주어가 뭘 것 같아요? 이거 좀 헷갈리는 문장이긴 한데 우리 예전에 그 문장의 종결 표현에서요. 명령문이나 청유문은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사실 그래서 배려하자의 주어는 여기 빠져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 이런 문장이 맞는데 그러면 애매하게 남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좀 꼬였네 다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은이란 이 말이 주어거든요. 이게 왜 주어냐면 문장의 어떤 위치상 대체적으로 앞에 붙어 있으면 주어라고 판단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 주어를 받아주는 서술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서술어가 사실은 빠져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꾼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 주어를 받아주는 서술어가 있는 온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부사어랑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서술어랑 그것만 결합하는 부사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결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말 자체가 이미 이상하죠. 왜냐면 결코라는 말이 사용이 되면 이 뒤에 서술어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생략된 경우인데요. 예문을 보시면 이것도 서술어를 먼저 찾아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지배하다라는 말이랑 지배당하다랑 그 다음에 한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배당하기도 한다는 하나로 묶어서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우리는 자연을 지배한다는 어색하지 않아요. 뭐냐면 지배하다가 주어랑 목적어를 모두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배당하다? 그럼 앞에를 같이 연결하면요. 우리는 자연을 지배당한다. 이거 이상하죠? 이거는요, 뭐뭐에 지배당한다라는 표현을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꾼다면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연에 지배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술어가 생략된 경우인데요. 자, 보시면 자동차에 짐과 사람을 태우고 여행을 떠났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는 태우다랑 떠났다가 있어요. 여기서 떠났다의 주어는요,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혹은 그가 떠난 거고요. 근데 그 주어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럼 태우다가 남는데, 자, 자동차에 짐을 태우다, 자동차에
사람을 태우다. 여기서 짐을 태우다는 어색하죠. 즉 싣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즉 올바르게 바꾸면 자동차에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우다라고 해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된 거 대표적인 예시. 자, 새로 나온이라는 말이랑 신작은 의미가 겹치죠. 그러니까 신작을 빼던지 아니면 새로 나온을 빼던지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호응관계나 어색한 것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하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또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자,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이 예문은 아까 선생님이 고쳐줬어요. 이제 두 번째 예문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청산해야 할 적폐가 많다라고 했는데 서술어를 살펴보면요, 자, 많다라는 게 청산해야 할 적폐가 많은 거죠. 그러면 문제는이란 주어가 남는데 애매하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것이다를 추가해주면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예문. 이 지역은 무단 입사한 자가 법에 의해 처벌받는데 처벌받는 거는 무단 입사자가 받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 지역이 남죠. 그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이 지역은 무단 입사한 자가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곳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온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 예문은 아까 봤어요.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사어랑 어떤 의미 관계를 가진 서술어가 호응하는지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서술어랑 호응을 하는 부사어예요. 과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서술어랑 호응을 가진 부사어가 있는데 여간 결코 절대로 전혀 별로 이런 말들이 그런 부사어가 되겠고요. 세 번째, 가정적 호응이란 건 뭐냐면 가정의 의미를 가지는 서술어랑 결합하는 부사어를 말합니다. 혹시나 비록이 있고요. 당위적 호응이라는 건 뭐냐면요, 당연히 그렇다라는 의미를 가진 서술어나 문장이랑 결합하는 부사어가 있는데 모름지기, 마땅히, 반드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사어만 보여주면 이거는 좀 무책임하죠. 그래서 예문을 하나씩 준비해 봤습니다. 자, 과연부터 볼게요. 아, 요거를 빼먹었군요. 자, 비교적 호응을 하는 부사어는 마치흡사가 있습니다. 서술어가 비교의 의미를 가져야 돼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연 그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은 과연이라는 말이 이거 뒤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서술어죠. 이렇게 결합이 됐고요. 두 번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자, 보세요. 여간이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요런 말이랑 결합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앞에 나왔던 사례랑 비슷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이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 절대로는 이렇게 부정적인 말과 결합하는 말. 그 다음에 그는 이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아. 전혀도요. 부정적인 서술어랑 하는 말. 그 다음 할 말이 별로 없어. 이것도 별로도 없어 같은 부정적인 의미랑 결합하는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적 호응하는 말은 뭐가 있냐면 혹시 생일이 된다면. 자, 생일이 된다면이라는 것은 생일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이럴 때 쓰는 부사어가 되겠고요. 비록은 이렇게 씁니다.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이것도요. 사소한 일이라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결합하는 부사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위적 호응을 볼 건데요. 과학적 주장에는 모름지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학생이라면 마땅히 열심히 놀아야 돼요. 자, 이것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학생이라면 당연히 놀아야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치 앵두같이 예쁜 입술, 마치가 어떻게 됐어요? 앵두같이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곳은 흡사, 학생들의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천국 같다라는 것과 흡사가 결합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예문이 좀 잘린 것 같은데 나중에 교재 같은 데서 보면 다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생략된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예문은 이렇게 자연애라는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다른 예문을 봅시다. 도로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자, 어떻게 판단하냐면 서술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죠. 보시면 자, 시작되고라는 서술어가 있고요. 개통되다라는 서술어가 있는데 자, 이거에 따라서 주어를 따져보면 주술관계가 도로공사가 시작되고예요. 그 다음에 개통되다라는 걸 가지고 주술관계 따져볼 건데 문장 안에서 지금 주어는 도로공사라고 보이죠. 그럼 도로공사가 개통되다라고 하면 의미상
어색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바꾸냐면 도로가라는 주어를 따로 넣어줘야 돼요. 이래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권력에 구속받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서술어가 되는 게 구속받기도 하다, 만들어내기도 하다예요. 자, 그런데 구속받는 건 우리는 권력에 구속받는다. 어색하지 않죠? 그 다음에 만들어낸다? 우리는 권력에 만들어낸다. 이거는 어색하죠. 우리는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 목적어가 빠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술어가 생략된 경우인데요. 미안합니다. 자동차에 짐과 사람을 태우고 여행을 떠났다. 자, 여기 서술어를 찾아보면은 태우고랑 떠났다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떠났다는 지금 주어가 빠진 상태예요. 누군가 떠난 거죠. 그럼 나머지 태우고는 뭐가 있느냐? 자, 자동차에 짐을 태우다, 사람을 태우다. 이 중에서 짐을 태우다는 어색한 문장이죠. 짐은 태우는 게 아니라 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싣다라는 말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와 영화를 촬영했다. 여기서 서술어를 보면 촬영했다 하나가 있는데 그럼 각각 와를 기준으로 얘랑 비교해 볼게요.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촬영했다. 벌써 이상하죠. 시나리오는 촬영하는 게 아니라 쓰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촬영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된 케이스인데 아까 봤던 예문은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예문이에요. 오후 6시에 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역전의 전자가 이미 앞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치면 오후 6시에 역 앞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집집마다 옥상 위에 태양광 전지를 설치했는데 옥상의 상자는 위라는 뜻이죠. 즉 위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쭉 보시면 5개가 있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 서술어를 찾아서 서술어랑 주어 관계, 목적어 관계, 부사어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게 제일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그 외에는 약간 암기사항이 필요한 부사어랑 호응하는 거, 그 다음에 의미가 중복되는 걸 찾는 건데 그거는 다 단어를 꼼꼼히 따져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그게 어려워요. 자, 그럼 이제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뭘 볼 거냐면 중의적 문장의 유형이랑 해결 방법을 볼 거예요. 이거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 일단 중의문은요, 크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어 내적인 요인이랑 언어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언어 내적 요인은 뭐냐면 그냥 그 문장 안에서 중의적 의미가 발생하는 거고, 언어 외적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상황에 의해서 중의적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일단 언어 내적 요인은요,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어휘적 중의성이라는 거, 두 번째는 구조적 중의성, 세 번째는 영향권 중의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 해당하는 예문 몇 개를 보시면 아, 저게 영향권 중의성이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화용적 중의성은 뭐냐면 화용이라는 말 자체가 이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예문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어휘적 중의성의 예문. 나는 차를 좋아한다. 선생님 차 좋아해요. 이게 마시는 차일까요? 타는 차일까요?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구조적 중의성. 아름다운 그녀의 옷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름다운이 그녀를 꾸미는 것인지 옷을 꾸미는 건지 애매하죠. 그 다음 영향권 중의성이란 건 뭐냐면, 자, 예시가 나는 그 액상을 안 때렸대요. 그럼 이게 왜 중의문입니까?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가 나올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때렸다. 혹은 난 때리지 않고 그냥 갈구기만 했다. 참고로 갈구다는 사전에도 나와 있는 그런 우리말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예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휘적인 중의성은요, 이 차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그 다음에 구조적 중의성은 이렇게 수식 관계가 어떤 구조로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조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중의성이고, 영향권 중의성이란 건 뭐냐면요, 보다시피 안 때렸다라는 말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어떠한 의미와 연관되어 있느냐, 이거를 따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용적 중의문은 밖에 비가 오는구나, 그냥 이 문장만 보면 그냥 비가 오는 정보 전달이죠. 그런데 자, 옛날 집이에요. 시골 집인데 대청마루에 앉아서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마늘을 막 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빨래를 막 널어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비가 오는 걸 보고서 밖에 비가 오는구나 이 말을 하면은요, 그냥 비가 온다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죠. 얼른 내려가서 빨래를 걷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의미를 가지는 중의문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한 거고 세부적으로 복잡해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다이어에 의한 중의문. 이게 어휘적 중의성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자, 다이어는 우리가 앞 강의에서 배웠어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연관되는 것끼리 가진 걸 말한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길이 있다라는 문장. 이 길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다루는 도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방법이기도 하고 지혜를 의미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즉 길이 있다라는 저 말을 봤을 때 저게 무슨 의미지? 라고 헷갈릴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이 크다라는 말. 이 손이라는 게 이 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씀씀이를 이해하는 말일 때도 있죠. 그 다음에 발이 크다 넓다. 이 발일 수도 있지만 인맥관계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이어에 의한 중의문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장 성분을 추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공원으로 난 길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도로예요. 명확해지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방법이라고 해서 의미가 명확해지고요. 그 다음에 책 속에 길이 있다. 이것도 지혜란 뜻을 가진 말로 명확히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 사람이라면 걸어야 할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손이 크다라고 하면요, 자, 장갑이 낀 그의 손이 크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 신체 일부를 말하는 게 명확해지죠. 아니면 그는 시장에서 손이 크다 이렇게 하면은요, 씀씀이가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발이 크다 넓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신발을 사러 가는데 발이 너무 크다 이렇게 하면은요, 확실하게 신체 일부고요. 그는 연예계에서 발이 넓다 이렇게 하면은 인맥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문장 성분을 추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선생님이 써놓긴 했는데 이게 학생들이 방법적으로 접근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중의문에 대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뒤에 설명할 다른 중의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동의어에 의한 중의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차에서요, 이것도 타는 차인지 마시는 차인지 헷갈리죠. 그 다음에 말이 많다. 이것도 다그닥 하는 말이 많은 건지 아니면 요 말이 많은 건지 좀 헷갈리게 돼 있죠. 자, 또 그 팀은 3연패 했다. 선생님이 연패라는 말이랑 되게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신문을 봤을 때요, 뭐 무슨 야구팀이 뭐 3연패, 뭐 4연패 이런 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연패가 뭐야? 하니까 어머니가 계속 지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또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계속 이기는 거야. 그럼 지금 머릿속에서 막 뭐가 맞는 거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었는데,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문장 성분을 추가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지붕이 없는 차를 좋아한다. 이거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죠. 오픈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시원한 차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서술어를 바꿔주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지금 말을 한다라고 하면요, 요게 많아지는 거죠. 아니면 말이 많이 있다라고 서술어를 바꿔주면은요, 아, 이거는 저기에 말들이 여러 마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문맥에 따라 단어를 바꿔주는 것도 있어요. 사실 약간 비슷한 방법이긴 한데요. 자, 여기 3연패 같은 경우에 그 팀은 3연패 위협을 달성했다. 혹은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혹은 그 팀은 3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좀 포괄된 내용인데 문장 성분을 주기도 하고요. 혹은 약간씩 말을 바꿔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구조적 중의성인데, 구조적은 자, 말 그대로 문장 안에서의 어떤 통사적인 구조상의 문제예요.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수식 피수식 관계의 모호성에 의한 중의문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예문일 겁니다. 아름다운 그녀의 어머니를 만났다. 대체 그녀가 아름답다는 건지 어머니가 아름답다는 건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닌 해결 방법은 뭐냐면 반점을 사용해서 수식 범위를 정확하게 한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시면 아름다운 뒤에 이렇게 반점을 붙이잖아요. 이때의 반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반점 바로
뒤에 있는 말을 꾸며주지 않는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아름다운이 그녀를 꾸미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꾸미는 게 되는 거죠. 다시, 반점이라는 것은 그 말이 바로 뒤에 있는 단어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을 꾸민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해결 방법. 서술어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어머니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를 떼서 중간에 싹 집어넣으니까 무조건 어머니를 꾸며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술어와 호응하는 논항의 범위에 의한 중의문인데 이 말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뭐냐면 서술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를 따져보는 건데요. 첫 번째, 문장 성분 때문에 생기는 모호성이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문을 통해 여러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철수는 누구든 만나고 싶어 한다. 이거 중의적 느낌이 드나요? 안 들어요? 선생님은 드는데 무슨 말이냐면 철수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고 누구든지 즉 모든 사람들이 철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죠. 즉 주술 관계가 철수 만난다, 누구든 만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문장 성분이 철수는요, 얘가 목적어이냐 주어냐 이게 살짝 애매해진다는 거죠. 왜요? 격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보조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예문을 보니까 이 말이 조금 이해돼요? 서술어와 호응하는 논항의 범위. 즉 여기서 만나고 싶어 한다가 서술어인데 얘가 이렇게 연결 주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주술이 될 수 있는, 즉 철수라는 것이 주어가 되느냐 목적어가 되느냐의 애매한 상태 때문에 생기는 중의문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해결은 어떻게 하냐? 격조사를 사용하면 해결이 돼요. 자, 보세요. 철수가 누구든 만나고 싶어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철수가가 주어로 바뀌었으니까 확실하게 의미가 한정됐죠.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의 순서를 조절하고 또 격조사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 철수를 만나고 싶어 해요. 이렇게 되면 철수를이 문장 성분이 명확해지죠. 즉 얘든지 방법은 뭐냐면은 살짝 다른 것 같지만 문장 성분을 명확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지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와과에 의한 모호성이 있어요. 이 와가라는 게 단어와 단어 자체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혹은요, 단어와 자체가 아니라 문장을 연결하기도 하거든요. 자, 보시면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대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과연 내가 지금 나라는 주체가 철수 영희를 만나는 건지 아니면 나 철수가 영희를 만나는 것인지 이게 약간 애매하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반점을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어요. 이러면 요 문장은 여기 앞에 있는 이러한 의미로 한정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를 아예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와 철수는 영희를 만났다. 즉 여기 와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철수와 영희 두 사람을 만났다. 여기서 지금 두 사람을 이라는 말을 지금 추가하면서 확실하게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요런 방식으로 문장의 의미가 확실하게 한정됐죠. 그 다음 따르게는요. 나는 철수와 함께 이렇게 하면은요. 함께라는 부사를 집어넣으면서 요런 식으로 의미가 한정됐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중의문은요. 그게 중의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강의만 듣고 싹 넘어가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나온 예문들을 뭐 책으로 보든 적어놓든 본인이 그냥 스스로 분석을 해봐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까먹을 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 진행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비교 대상의 모호성 때문에 생기는 이 논항범에 의한 중의문이 있어요. 좀 말이 좀 어렵죠? 예문을 보세요. 아내는 나보다 아들을 더 좋아한대. 즉 좋아한다라는 서술을 기준으로 해서요. 어떤 대상을 비교하고 있느냐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아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비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는 나랑 아들 둘을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음은 나와 아내가 아들을 좋아하는 정도의 비교. 나랑 아내가 주체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아들에 대한 정도가 얼마큼 크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바꾸냐면요. 자, 비교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아내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아들을 더 좋아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요 의미로 한정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는 내가 아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아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문장을 쓰면 딱
요거랑 한정돼서 해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아내는 나보다 아들을 더 좋아한다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아내가 좋아하는 대상의 비교, 즉 나랑 아들을 놓고 비교하는 거. 두 번째는 나와 아내가 주체가 되고 아들을 좋아하는 정도에 대해서 비교하는 건데, 해결하는 방법은 비교 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여기서는요, 아예 이렇게 딱 그냥 중복해 써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아들을 더 좋아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아내는 내가 아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아들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게 문장을 단어들을 중복해서 적어줌으로써 이 중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향권 중의성이라는 건데, 이 영향권이라는 거는요, 말 자체가 좀 어렵죠.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얼만큼의 범위를 갖고 있느냐. 다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얼만큼의 영향의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영향권 중의성이 되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웠을 텐데 이것도 어려워요. 양화사에 의한 중의문이다. 양화사라는 것은 아마 단어 자체는 어렵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수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만큼 양이 되는지. 자, 보세요. 할머니께서 나에게 사과와 귤 2개를 주셨대요. 이 자체가 왜 중의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따져봅시다. 사과 1개랑 귤 1개에서 2개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과 1개, 귤 2개 이렇게 의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모든 소녀들이 한 소녀를 좋아해요. 그럼 이것도 대체 왜 중의문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 되죠. 모두가 좋아하는 한 명의 소녀, 즉 한 명이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혹은요, 각자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한 명의 소녀를 좋아하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모든 혹은 한 이런 말들이 어떻게 영향의 범위를 가지느냐가 지금 여기서 중의적인 의미를 낳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양화사의 범위를 명확히 해줍니다. 보세요. 할머니께서 나에게 사과와 귤을 1개씩 주셨다. 그럼 1개씩이니까 각각 하나라는 의미가 명확해졌죠.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나에게 사과 1개와 귤 2개를 주셨다. 이것도 1개는 여기에 한정, 2개는 귤에 한정.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의미를 적용할 수 있겠죠. 또 문장의 구조를 바꾸거나 표현 자체를 그냥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되죠. 모든 소년들로부터 사랑받는 한 소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의미에 한정된다는 거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소년들은 저마다 사랑하는 소녀가 한 명씩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중의문은 정말 상당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문제 풀기도 어려워요. 다만 실생활에서는 별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항상 우리는 맥락이라는 걸 달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평생 물론 헷갈릴 일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어려운 거고요. 자꾸자꾸 이런 문장들을 분석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어느 순간에는 뭐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사에 의한 중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영향권 중의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이 예문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3가지 의미가 있죠. 다른 사람이 그 학생을 때렸다. 그 다음에 내가 그 학생 말고 다른 학생을 때렸다. 그 다음 나는 때리지 않고 갈구기만 했다. 이런 식으로 3가지 의미가 나오는데요. 해결 방법은 뭐냐? 의미가 명확한 문장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학생을 때린 것은 다른 사람이다. 그 다음 나는 그 학생 말고 다른 학생을 때렸다. 그 다음에 나는 그 학생을 때리지 않고 혼내기만 했다. 이게 각각 순서대로 이 문장은 여기 의미에, 두 번째 문장은 이 의미에, 세 번째 문장은 요 의미에 한정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아까도 설명한 말이지만 보다시피 실생활에서는 이 문장이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어요. 다만 문제에 나왔을 때 이런 유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항목인데요. 활용적 중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예문이에요. 교실이 너무 춥다. 이거 정보 전달일 수 있어요. 옆에 앉은 친구한테 야, 너무 춥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긴 한데. 자, 그런데 에어컨 바로 옆에 있는 학생한테 선생님이 교실이 너무 춥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주섬주섬 일어나서 에어컨을 끄죠. 그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니? 자, 이게요. 정말 순수하게 그 지갑 안에 얼만큼의 돈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럴 일은 별로 없죠.
돈 내라 이런 뜻이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관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없어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순순히 갔어요. 왜 그런지를 나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이 멀리서 보면 키가 별로 안 커 보이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작지는 않아요. 선생님 친구들이 워낙 커서 내가 좀 작긴 했는데 선생님 키가 181이니까 막상 무서운 형아들이 나한테 얘기를 타러 왔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덩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순순히 간 게 아닐까? 그냥 추측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어려운 예문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앞에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저게 무슨 의미지라고 추측을 아마 하고 들었을 텐데 요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왜 집어넣냐면 예전에 선생님들끼리 이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왜 이걸 풀어봤냐면 이제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재밌는 걸 봤다면서 이 문장이 몇 가지 정도의 중의적 의미가 있게? 라고 물어보셨는데 대부분 다 3개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아닌데? 4개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일단 이런 게 나오겠죠? 이것은 아버지를 그린 그림이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이다. 그죠? 세 번째는 이것은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다. 이거는 대부분 다 맞춰요. 그런데 네 번째 의미를 굉장히 발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뭘까요? 힌트를 준다면 그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고려하는 거예요. 어휘적인 중의성을 이용하는 거죠. 뭘까요? 그림.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빅픽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아버지가 짠 계획이다 이런 뜻.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딱 듣고서 우리가 모두 허탈했어요. 아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굳이 이거를 마지막에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중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낼 때요 되게 어려운 예문으로 자주 사용되는 거라서 그래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의미론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의미론 뒤에 담화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문장이 그냥 하나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문맥 전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는 건데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강의를 찍어야 될 의미가 별로 없는 부분이라 과감하게 그 한 챕터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부터 어문 규정을 공부할 건데요. 어문 규정은요. 사실 절반 이상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의문론이랑 그 다음에 형태론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어문 규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요.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에 만약에 한글 맞춤법이나 혹은 표준 발음법에 들어간 친구들은 선생님이 나름대로 굉장히 꼼꼼하게 강의를 이미 찍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데 단 앞에 의문론이나 형태론 강의를 안 들은 친구한테는 정말 어려운 강의가 될 거고 그거를 한번 잘 들어본 학생은 굉장히 수월하게 이해가 되는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